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간병인이 자신이 돌보던 재벌 회장에게 납치당할 뻔한 실화인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의 깊은 교훈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수진은 32살의 베테랑 간병인입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흘렸습니다. 수진은 어릴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수진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한 분이 온갖 고생을 다하시며 수진을 키우셨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최근 당뇨 합병증으로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비만 2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수진은 평소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력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씨, 정말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있어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저택인데 정우그룹 박정우 회장님 댁이에요. 월급이 500만 원이고 숙식 제공에 보너스까지 따로 있어요. 수진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500만 원이면 어머니 수술비를 금방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설명해 준 사연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박정호 회장은 40년을 해로한 아내 김영숙 여사를 폐암으로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치매 초기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해서 외아들인 박민호 상무가 전문 간병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은 면접을 보러 대치동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저택 앞에 섰을 때 수진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저택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정원만 해도 수백 평은 될 것 같았고 본체는 3층짜리 양옥이었습니다. 수진은 가슴을 진정시키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아, 수진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박민호입니다. 들어오세요. 박민호는 수진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만 해도 수진이 살던 원룸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그림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창문을 통해 보이는 정원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잠시 후 박정우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같은 전문가가 와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민호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회장의 첫인상은 따뜻했습니다.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는 수진에게 상세한 업무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약물 복용 시간표와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한 가지 당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 방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그대로 두고 싶어 하세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실의 아픔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아, 이 아이는 럭키예요. 어머니께서 생전에 정말 아끼시던 개거든요. 럭키는 신기하게도 수진에게 금세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보통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데 말이죠. 수진이 손을 내밀자 럭키는 꼬리를 흔들며 손을 하찼습니다. 럭키가 당신을 좋아하네요. 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요. 동물은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요. 회장의 말에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회장의 표정에서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면접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수지는 다음 주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돌아올 그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올 때 회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수진이 박 회장 댁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가족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수진의 전문적인 간병 덕분에 회장의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졌거든요. 규칙적인 식사와 약물 복용 그리고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맛을 느끼네요. 영숙이가 해주던 된장찌개 맛과 똑같아요. 회장은 수진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수진은 회장으로부터 영숙 여사의 요리법을 배웠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려내야 하고 된장은 두 종류를 섞어서 써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은 아내와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숙이는 정말 요리를 잘했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맛없는 음식을 해준 적이 없거든요. 수지는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40년을 해로한 부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과 럭키는 매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회장도 가끔 동행했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아내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회장의 모습에서 수지는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민호도 아버지의 긍정적인 변화에 감사해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와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며 수진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지신 걸 보니 마음이 놓여요. 수지는 민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효자였습니다. 바쁜 회사 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진심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은 이 집에서의 생활이 편안해졌습니다. 회장은 수진을 딸처럼 대해주었고 럭키는 항상 수진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수진을 영숙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련이 했지만 점점 빈도가 늘어갔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회장은 영숙 여사의 방 앞에서 혼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상실의 아픔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수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숙 여사의 방에서 들려오는 웅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방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회장이 영숙 여사의 옷을 꺼내 안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왜 나를 혼자 두고 갔어? 약속했잖아. 함께 늙어가자고.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런 깊은 사랑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회장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은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수진은 민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렇지만 회장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수진의 뒤를 따라다니며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려고 하면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관심과 걱정 정도로 생각했지만 점점 감시받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진은 참았습니다. 회장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 일자리가 절실했거든요. 어머니의 수술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고 수술비의 대부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에게 계속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고 회장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거라고 말입니다. 영숙 여사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일이 다가올수록 회장의 상태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수진은 회장을 위로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호가 중요한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때문에 일주일간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를 부탁드려요. 요즘 상태가 많이 불안하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민호의 걱정스러운 표정에 수진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민호가 떠난 첫날부터 회장의 행동은 이상해졌습니다. 수진이 하는 모든 일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할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심지어 샤워를 할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진은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진이 회장의 혈압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약통에서 약을 꺼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전날 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거든요. 수진은 실수로 혈압약 대신 수면제를 꺼내들었습니다. 흰색 알약이라 생김새가 비슷했거든요. 회장님, 약 드세요. 회장은 평소처럼 약을 받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부터 회장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졸음을 호소하며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급히 약통을 확인해 보니 혈압약 대신 수면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회장은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수진이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회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이런 실수를 어떻게 해요? 영숙이는 한 번도 이런 실수 안 했는데.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의심의 눈초리는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 하는 모든 일을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해도 맛이 이상하다고 했고 청소를 해도 제대로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숙이가 해주던 것과는 다르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수진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회장을 만족시킬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회장은 수진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의료진들이 실수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숙이가. 수진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회장이 영숙 여사의 죽음을 의료진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분노가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밤이 되자 회장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수진의 방 앞에서 서성이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아, 왜 자꾸 숨어 있어? 나 혼자 두고 어디 가려고 해? 수진은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며칠 더 계속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민호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는 민호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혼자서 이 상황을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의심과 감시는 날로 심해졌고 수지는 마치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이 일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수술비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고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민호가 출장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회장의 치매 증상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을 영숙 여사로 착각하는 빈도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수가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회장은 수진을 보며 진짜 아내가 돌아온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수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회장님, 저는 수진이에요. 김수진 간병인이요. 그렇게 말을 해도 회장은 수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왜 자꾸 거짓말을 해? 당신이 영숙이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수진은 점점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잠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이 수진의 방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문 열어줘. 나 무서워 혼자 있기 싫어. 회장의 목소리는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또다시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수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회장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가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회장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어디 가세요? 장 보러 마트에 갔다 올게요. 안 돼. 나 혼자 두고 가면 안 돼. 회장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수지는 냉장고가 텅 비어 있어서 장을 봐야 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1시간이면 돼요. 회장은 수진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힘이 생각보다 세서 수지는 놀랐습니다. 영수가 제발 날 혼자 두고 가지 마. 마지막에 병원 간다고 하고는 다시 안 돌아왔잖아.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회장의 집착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결국 수지는 그날 장을 보러 가지 못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밤이 되자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수진에게 영숙 여사의 옷을 입어보라고 했습니다. 옷장에서 꺼낸 옷은 고급스러운 한복이었습니다. 영숙이가 가장 좋아하던 한복이야, 입어봐. 회장님, 이건 제가 입을 수 없어요. 왜 입을 수 없어? 당신 옷인데. 수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계속 강요했습니다. 결국 수진이 방으로 피해 들어가자 회장은 문 밖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수지는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빨리 돌아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계약이 거의 끝나가요. 이틀만 더 기다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수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틀을 더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럭키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진이 일어나자마자 달려와서 반겨주는데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럭키야, 어디 있어? 수진이 집안을 다 뒤져봤지만 럭키는 없었습니다. 그때 영숙 여사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럭키가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럭키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고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럭키가 왜 여기에 있어요? 영숙이 외로워하잖아요. 럭키가 있어야 해요. 회장의 말에 수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럭키에게 뭔가 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날부터 수지는 럭키를 자신의 방에서 재웠습니다. 더 이상 회장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회장의 행동은 날로 이상해져만 갔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무언가를 가져와서 숨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로프와 자물쇠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수지는 점점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해를 가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회장이 수진의 방 앞에서 서성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수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언제 회장이 무슨 일을 저질릴지 모르겠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민호가 출장을 떠난 지 엿새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수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감시가 점점 심해져서 제대로 쉴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11시쯤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가슴이 아파 숨이 안 쉬어져. 수지는 깜짝 놀라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협심증 발작 같았습니다. 급히 심장약을 찾아야 했습니다. 회장님, 약이 어디 있어요? 평소에 드시던 신장약요. 수지는 서둘러 약통들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평소 있던 자리에 심장약이 없었습니다. 회장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비슷하게 생긴 흰색 알약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약인 줄 알고 회장에게 먹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숙 여사가 생전에 복용하던 알레르기 약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드세요.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회장은 고통스러워하며 약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10분 후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얼굴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수지는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어려웠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수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간호학과에서 배운 지식이 그때만큼 절실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회장은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진도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실수로 회장이 위험해진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간병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약물 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였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구했지만 뇌에 일시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치매가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수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회장의 상태를 더 악화시킨 것입니다. 급히 연락을 받고 민호가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민호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수진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 생명을 구해주셔서 고마워요.
민호의 따뜻한 말에 수지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 같으면 절대 용서하지 못했을 텐데 민호는 오히려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틀 후 회장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실 인식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수진을 완전히 영숙 여사로 착각했습니다. 영수가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회장은 수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돌아온 것처럼 말이죠. 수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회장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회장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의사는 민호에게 따로 설명했습니다.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특히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이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회장은 수진에 대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고 수진이 조금이라도 자리를 비우려 하면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진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실수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에 더욱 참고 견뎌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상태는 날로 심해져만 갔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회장의 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수진을 완전히 영숙 여사로 인식하며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시도 수진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고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려 했습니다. 영수가 어디 가는 거야? 또 나 혼자 두고 갈 거야? 수진이 조금이라도 자리를 비우려 하면 회장은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착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수진의 외출을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현관문에 복잡한 디지털 도어락을 새로 설치했고 비밀번호를 수진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밖은 위험해. 영숙이는 집에만 있어야 돼. 수진은 말 그대로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도 빼앗겼습니다. 회장이 수진이 잠든 사이에 가져간 것입니다. 누구랑 연락하려고 해? 나만 있으면 되잖아. 민호는 아버지의 상태 변화에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혼자 보내는 것이 미안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진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 때문에 계속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아버지 상태가 안정되면 전문 시설을 알아볼게요. 수진은 민호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시작된 일이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민호에 대한 마음 때문에 더욱 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회장의 행동은 날로 심해져만 갔습니다. 수진을 감시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여사의 옷을 수진에게 입혀주려 하고 화장품으로 화장을 해주려 했습니다. 영숙이는 예뻐야 돼. 내가 예쁘게 만들어줄게. 수진이 거부하면 회장은 화를 냈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서 수진은 언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회장이 지하 창고에서 이상한 물건들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로프와 자물쇠 그리고 알 수 없는 약물들이었습니다. 수진은 그것들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해를 가하려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럭키도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성격과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고 먹이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어쩌면 회장이
럭키에게 뭔가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회장이 지하 창고에서 올라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병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것을 냉장고에 숨겼습니다. 수지는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언제 무슨 일을 저질릴지 모르겠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자도 회장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의자를 문 앞에 갖다 놓고 그 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이 수진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영수가, 우리 다시 신혼여행 가자. 제주도로 가서 둘이서만 살자. 수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평상시와 달리 이상했거든요. 마치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영숙 여사가 아니에요. 김수진이라고요. 회장은 수진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자꾸 거짓말을 해? 당신이 내 영숙이잖아. 그날 밤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호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이 없어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기회를 엿보며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장의 감시가 너무 철저해서 실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민호가 중국으로 중요한 계약 체결을 위해 사흘간 출장을 떠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회장의 관계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회장은 수진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우리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이거든. 수진은 회장의 눈빛에서 광기를 느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은 미리 준비해둔 로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가져온 그것이었습니다. 영수가, 이번엔 절대 날 혼자 두고 가면 안 돼. 영원히 함께 있어야 해. 수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급히 현관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모르는 수진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수진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해? 또 나를 버리고 갈 거야? 수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결국 수진은 영숙 여사의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준비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로프와 수건 그리고 투명한 액체가 담긴 병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순간 럭키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던 럭키 말입니다. 혹시 회장이 럭키에게 그 액체를 먹인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는 영숙 여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회장은 수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건에 그 투명한 액체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강하게 풍겨왔습니다. 수진은 의식을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회장은 수진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수진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혹시라도 이웃들이 듣고 신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대저택은 워낙 넓어서 소리가 밖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수진의 손목을 침대에 묶었습니다. 수진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절망감이 엄습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영수가, 걱정하지 마. 금방 끝날 거야. 그럼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어.
회장의 목소리는 기괴하게 다정했습니다. 마치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달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완전히 미친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혀를 깨물었습니다. 아픔으로라도 의식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회장이 알코올에 적신 수건을 수진의 얼굴에 가져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당탕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경찰들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의 틈을 타서 수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요! 여기 있어요! 경찰들이 영숙 여사의 방으로 들어왔을 때 회장은 여전히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현행범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즉시 회장을 제압했고 수진을 구출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민호도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급히 비행기를 타고 돌아온 티가 역력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민호가 아버지를 걱정해서 몰래 설치한 CCTV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출장 중에도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던 민호가 위급 상황을 목격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로 판정되어 전문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의 충격으로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회장은 정신감정을 받고 전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들은 중증 치매와 함께 극심한 우울증이 복합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상실감과 치매로 인한 현실인식 장애가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수지는 법적으로 회장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신의 의료사고가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민호를 생각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지는 그날 이후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간병인 일은 당분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어머니 수술비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수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어요. 민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수지는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이 힘든 시간을 견뎌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마음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럭키는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회장이 영숙 여사의 방에 가둬두고 먹이를 주지 않아서 쇠약해진 것뿐이었습니다. 수진이 정성스럽게 돌본 결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럭키는 이제 수진을 완전히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수진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간병인 대신 사회복지사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서 개인 간병은 어려웠지만 복지관에서 일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민호와 수지는 매주 함께 병원에 가서 회장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수진이 무서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병원에서의 회장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회장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실을 인식하는 순간들이 늘어나면서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죄송해요. 제가 잘못된 약을 드려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실수였잖아요. 그런데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이젠 죽어서도 영숙이를 볼 면목이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수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회장도 피해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치매라는 병마가 그를 괴물로 만든 것입니다. 영숙 여사님도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회장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시니까요. 수진의 말에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의 상태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면서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럭키도 데리고 가끔 병원에 면회를 갔습니다. 회장은 럭키를 보며 영숙 여사를 그리워했지만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민호와 수지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힘든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회장은 병원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만 폭력적인 행동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여전히 매주 회장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자리 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그 아픔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 흔적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그리고 그 아픔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어떻게 그 아픔을 극복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